안녕하세요. 네, 제가 혼자 그 스튜디오에서 그냥 촬영을 해도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오시라고 그랬냐면 다음 시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설명하게 되는 요 지난주 시험 매우 중요한 시험인 것 같아요. 뭐 다들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건 맞지만은 그렇게 뭐 나쁜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시험 방향이 어땠는가를 확정 지어주는 뭐 그런 시험이어서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뭘 대비해야 될지를 그냥 미적미적거리지 않고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준 그런 시험이어서 우리가 꼭 같이 연구를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잘 들으시고 다음 시험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를 오늘 좀 아이디어를 좀 얻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는 문제는 푸셔야 되고 모르는 문제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아는 문제는 맞추고 모르는 문제는 틀리는 걸로 생각을 했겠지만 아는 문제도 맞춰야 되고 모르는 문제도 어떻게든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는 문제에서는 당락이 결정이 안 되죠. 결국 모르는 문제에서 그거를 풀어내는 능력, 그걸 다른 말로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어야 이제 시험을 붙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미 시험이 그렇게 벌써 몇 년째 바뀌어 왔는데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단순 암기한 걸로 풀어보려고 그렇게 하지만 이미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걸 빨리 인정을 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영 모의고사 할 때도 상당히 어렵게 낸 것 같지만 나중에 설명을 듣고 보면 할 말이 없는 문제들이었었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꼬아내냐 그러지만 사실은 낼 만한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대로 요번 시험이 사실 그렇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게 어려우니 뭐니 뭐 하지 마세요. 뭐 이미 또 점수 잘 받은 친구들은 아무 말도 안 해. 문제가 어려우면 평균은 내려가지만 커트는 안 내려갑니다. 그게 우리 시험의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잘 연구를 하시고 담담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 앞에 뭐 총평이랑 해설 적어놨는, 어떤 문제 나왔는가 해놨는데 그건 여러분이 보세요. 예.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1번 보실게요. 시대별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는 뭐 많이 맞췄을 것 같은데요. 통일신라 촌행정은 촌주가 담당했다 그랬어요. 촌주 동그라미. 이 촌이라는 개념은 언제 생긴 거예요? 그건 아주 고대 사회 때부터 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촌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 그건 촌이라는 건 자연촌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연촌이 사라지면 면리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 3번에 면리제 동그라미. 그러니까 촌이라는 말은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고려까지 쓸 수 있어요. 촌이라는 말은 언제까지 쓴다? 고려까지 촌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때에는 촌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맞죠? 촌은 행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촌은 매우 자연적 용어예요. 그래서 행정구역이 되면 행정구역화 모두가 그렇게 되면 그때는 면리제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3번이 그래서 조선인 건 알겠죠? 근데 다시 1번을 보시면은 촌행정은 촌주가 담당을 했대요. 통일신라라고 한다면 우리 크게 뭐 중대와 하대를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옆에다가 통일신라 즉 중대촌주 한번 써볼까요? 중대촌주 그리고 또 하대촌주. 중대촌주와 하대촌주의 공통점은 모두 촌주로서 지방에서 뭔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이 한 거 하나 외우고 있는 게 있어요. 3년마다 뭘 작성해요? 민정문서를 작성하죠. 민정문서를 작성했다는 건 다른 말로 조세 행정을 한 거예요. 조세 행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촌주는 민정문서 등을 작성하는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을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에 촌의 행정 동그라미. 행정이란 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출문제는 한 단어 버리시면 안 돼.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니까요. 예. 촌행정은 촌주가 담당했다. 그런데 그 행정이라는 건 지방행정, 조세행정을 포함한 치안행정을 포함한 이런 모든 것들과 심지어는 군사 실무까지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대 촌주와 하대 촌주의 성격은 좀 다르죠. 하는 일은 비슷해도 성격은 좀 달라요. 중대 촌주는 누구랑 친해요? 지방관과 친하죠. 왕이 강한 시대니까 왕의 대리인인 지방관과 친하죠. 그래서 지방관 보좌 하는 것이 바로 신라 중대 촌주죠. 근데 신라 하대 촌주는 자기가 세면 호족이 되고 자기가 약하면 호족과 결탁했죠. 하대 촌주의 특징은 호족과 결탁하거나 호족이 되거나, 그러나 그거는 어떤 힘의 이야기인 것이지 하는 일은 다 행정이에요. 이번에 발해 전국 330여 개의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했다 그랬는데요. 330여 개 군현, 이 숫자를 외워야 될 것 같아요. 330여 개 군현. 기본서 가져오셨어요? 기본서에 278쪽 잠깐 보세요. 어, 278쪽에 보시면 그 아래쪽으로 330이라는 숫자 한번 찾아보시죠. 있습니까? 그래서 체크해 놓으세요. 전국 330여 개의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했다. 거기서 어떻게 되냐, 작은 군현을 통합하여 전국에 약 330여 개의 군현을 두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 것도 계속 보시면 전국의 주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기 위해 모든 군현의 수령을 임명했다 그랬어요. 330여 개 별표. 그런데 우리가요, 이와 비슷한 표현을 어디서 배웠냐면 가부 2차 개혁 때 23부 뭐예요? 337군이죠. 337군이나 330여 개나 그게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부 2차 개혁 때 바뀐 거는 군의 개수는 거의 바뀌지 않았네. 그렇죠? 뭐만 바뀐 거예요? 팔도만 23부로 바뀐 거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숫자를 외워두십니다.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면리제인데요. 이것도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그 기본서 292쪽. 네, 292쪽에 거기 촌 이야기 있습니까? 예. 조선은 이러한 촌을 정리하고 행정적인 구획인 면리제를 실시함으로써 중앙 집권을 강화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348쪽도 하나 더 보세요. 네, 348쪽에는 아이고 심화학습에 면리와 촌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써놨죠. 348쪽.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고려시대까지는 면리제가 시행되지 않다가 조선시대에 면리제가 시행이 된 것은 자연촌의 성장을 반영한 것이다. 밑줄. 이런 것들은 뭐 제가 해석을 해서 써놓은 거지만은 시험에 나올 법한 그런 문장인 거예요. 고려시대까지는 면리제가 시행되지 않다가 조선시대에 면리제가 시행된 것은 자연촌의 성장을 반영한 것이다. 네, 그 말도 좀 알아두시고요. 나올 수 있는 문장을 한번 더 체크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번에 계속 4번 보시면은 조선은 향리 통제를 위해 사심관 파견했다. 아니죠. 일단 사심관이란 제도 자체가 언제 거예요? 고려시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중요한 말이에요. 사심관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래요? 향리 통제 동그라미. 향리가 누군데요? 거기서 그 향리가 누군데요? 이 문장은 상당히 쉽게 낸 거예요. 조금 더 수준 있게 낸다면 모든 향리는 아니죠. 기본서에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거기 써보세요. 그게 향리라는 건 부호장 이하의 향리죠. 호장 밑에 부호장 있잖아요. 근데 모든 향리가 아니라 부호장 이하의 향리를 임명 통제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파견했던 사람을 우리가 사심관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답이 이제 1번이었고요. 2번 갑과 을의 담판 이후에 담판 동그라미. 우리 문제를 잘 보자 그랬어요. 그 문제가 담판이면 무조건 담판이라고 내요. 근데 우리 담판 뭐 떠오르는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그들이 침범했다. 아니다. 우리야말로 고구려를 이은 나라이다. 나라 이름도 고려라 했고 만일 땅의 경계로 논한다면 동경도 우리 강력에 들어있는 것인데 어찌 침범을 하겠네. 딱 보는 순간 서희의 외교 담판인지 알았어요? 예. 그런데도 우리 시험장에서는 어때요?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것 같은데 서희라는 말도 없고 강동 육주라는 말도 없고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다 밑에 보니까
지문도 그렇게 뭐 길지도 않고 구성, 귀수대척, 강등육주 뭐 이렇게 돼 있어. 좀 당황스럽지만 그래 일단은 3번이 제일 맞는 것 같다. 근데 경략은 또 뭐지? 뭐 이러면서 이제 풀었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사람 이름들을 외울 때 그 앞에 이렇게 수식하는 말들을 많이 외워두시면 좋은데 저는 이게 딱 서예 외교단판이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무슨 단어 때문에 알았냐면 을에 보시면은 맨 끝에 그대 나라 동경도 모두 우리 강력에 들어있는 것인데 어찌 침범이라 하겠는가 그랬죠. 동경 동그라미. 전 이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금방 확실하게 금방 강등육주 알죠. 동경이 뭡니까? 소손령이 다스리고 있던 데가 동경이에요. 동경 지역이 그 요동반도 그쪽인데 소손령이 있죠. 소손령이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이 그 동경이라고. 동경유수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더 확실하게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략은 뭔 뜻이에요? 지배권을 행사한다. 공략해서 지배하면 경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등육주, 점령, 확보 이런 표현도 쓰지만은 경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거기 해설에 제가 드린 거에 보시면은 거기에 끝부분에 고려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고려사의 서희열전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거기 밑줄 쳐놓은 거 보세요. 소순령이 서희에게 말하기를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 우리의 소유인데 그대들이 침범해 왔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아니다. 우리나라 곧 고구려의 땅이다.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 상국, 거란의 동경은 전부 우리 지역 안에 있는데 어디 영토를 침범한 것이라 하겠는가. 그래서 이 동경이란 단어가 동경 지역에 그러니까 동경 그 요동반도 쪽에 거기를 다스리고 있던 지방 장관 정도 되는 소순령이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강동육주 지역 가지고 네 거냐 내 거냐 그랬더니 옛날 그럼 네가 다스리고 있는 지금 동경도 옛날 고구려 땅인데 거기도 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요즘 문제는요. 말을 만들어서 내지 않고 이렇게 원문에 있는 걸 갖다가 중간중간 걸 발췌해서 내기 때문에 뭐 따질래야 따질 수가 없도록 지금 이렇게 내고 있죠. 3번 문제. 영락 6년. 모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광개토 대왕비인데요. 끝부분에 보시니까 10년. 사실 이런 문제에선 영락은 빼고 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좀 더 넘어지는 친구들이 이 교실 밖에 좀 더 많이 있겠죠. 근데 영락은 사실 원문에 처음에 주어지지도 않는데 이런 건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제 경자년에 경자 동그라미. 영락 10년이 경자년인데요. 경자년에 몇 명이 움직여요? 원래 이제 보기 5만이라고 합니다. 보기 5만. 보병, 기병 이건 해석한 것이고 보기 5만 군사가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뇌물마리간 때 광개토 대왕이 가서 외국 격퇴를 도와준 그거겠죠. 제가 이 부분은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요. 이것의 후속 결과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것이 4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집에는 아예 1, 2, 3, 4 이렇게 아예 번호까지 붙여가지고 이 중에 하나가 답일 거다 이렇게 해설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나중에 기출문제집 있으시면 거기 한번 더 가서 보시고 이미 기본 시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 해설해 보세요. 해설에 1, 2, 3, 4 중에 하나가 답이기 때문에 다 별표. 그 중에 지금 4번이 답으로 나온 것이지 1, 2, 3번도 다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답은 왜구를 격퇴하다 보니까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당연히 뇌물마리간을 구했겠죠. 1번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고 두 번째 어디가 약화되었어요? 금관가야가 크게 약화함이 있죠. 크게 약화라는 건 다른 말로 쇠퇴하기 시작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금관가야가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3번에 신라 영토 내에 고구려가 주둔, 그죠? 고구려군 주둔. 이것도 또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후속 결과가 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정치적 영향력 동그라미. 그렇게도 나올 수 있고 신라의 내정간섭 동그라미. 이 문제처럼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구체적인 예시가 뭐냐? 김씨 왕위 세습권 이거 오타가 있네. 세습권이죠. 왕위 세습권 동그라미. 그렇게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4번에 답이 3개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몇 개예요? 총 6개의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4번에 5번, 6번 써가지고 그 전체가 다
영락신년, 경자년, 복이 오만이 쳐들어갔을 때 후속 결과가 6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걸 다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문제를 폭넓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요. 문제 4번에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죠. 언제쯤 있었던 건가요? 1946년 6월에 있었던 것이고, 나는 통일된 조국을 달성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이거는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구함인데 1948년 2월 10일에 있었습니다. 이 똑같은 형태가 제가 해설하는 거 보세요. 2013년 9급, 2014년, 2015년 경찰, 2011년 국가 7급 등 그랬는데 정말 많습니다. 거의 똑같은 사료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역사의 라이벌 문제가 몇 개가 있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승만, 김구입니다. 1번에 이승만이 5.10 총선거에 불참했다. 웬일입니까? 그렇죠? 참여한 거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 이승만 적극 지지파가 어느 정도나 의석을 차지했는지도 한번 보세요. 그 해설에 1번 보시면은 이승만은 5.10 총선거에 참여를 했는데 무소속이 85석으로 가장 많았지만은 적극 지지층, 왜 이렇게 표현을 쓰냐면 무소속 중에도 이승만 지지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 지지층,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 동그라미. 이게 딱 이승만파인데요. 딱 그들만, 아주 드러나는 이승만파만 보더라도 55석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주도에서 2개 아직 선거하지 않았을 때 기준인 겁니다, 이거. 오히려 5.10 총선거에 불참했다는 건 누구한테 쓸 수 있어요? 김구나 김규식 등, 다른 말로 남북 협상파에게 쓸 수 있는 말이죠. 예. 이번에 이승만은 좌우합작 7원칙을 지지했는가? 사실 좌우합작 운동 자체에 대해서 이승만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예, 근데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그 7가지 조항이 딱 나오니까 그 문자화된 그걸 보니까 야, 이건 좀 그렇다. 너무 사회주의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좌합작 7원칙에 대해서 이승만도 한국민주당, 한민당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리감을 보였다 그랬죠. 지지했다가 아니라 싫어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탁치가 뭐예요? 뭐 신탁 통치겠죠. 그렇죠? 반대 국민총동원 중앙위원회. 그래서 국민자 들어가 있는 거면 이건 분명히 김구가 만들 건 거겠죠.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인데요. 그 다음에 4번에 남조선 과도입법의원회 의장 누굽니까? 요거는 작년에 나왔죠. 작년 그 하반기 7급 문제에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회 의장이 여운형이라는 거짓말이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오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확실하게 김규식이라고 좀 알아둔 적이 있었죠. 그렇죠? 문제가 몰려 나오는 거 아십니까? 해마다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해마다 어떤 시험 문제에선 3개, 4개 시험에서 같은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문제들을 아주 눈여겨봐야 돼요. 꼼꼼히 살펴놔야 됩니다. 그 얘기는 5월과 6월 시험 보시려면 지금 보는 이 수업 문제도 매우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5번 문제. 예전에 성종이 뭐뭐 시행에 따른 잡기가 정도에 어긋나는 데다가 번거롭고 요란스럽다 해서 모두 폐지했대요. 성종 동그라미, 성종 때 폐지가 했대요. 그러면서 끝부분에 30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부활이 되었대요. 부활이 됐대. 예. 성종 때 폐지된 것이 뭘까요? 팔관회예요, 연등회예요? 2개 다 폐지됐습니까? 일단은 누가 건의했겠어요? 최승로가 건의를 해서 이렇게 됐을 텐데 한번 찾아봅시다. 기본서 182쪽에 기본서 182쪽에 보시면요. 거기 13번 보세요. 성종이 13번 확실하게 체크해 보세요. 연등회는 뭐 했어요? 축소 동그라미. 팔관회는 뭐 했어요? 폐지 동그라미. 그럼 폐지한 건 뭐예요? 팔관회죠. 팔관회만 폐지했어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665쪽으로 가보세요. 이건 제가 동영에서 내기도 했었던 문장인데요. 665쪽에 보시면은 맨 밑에 비읍번 보세요. 비읍번, 심화학습의 비읍번 보시면 팔관회는 누구의 건의에 따라 언제 폐지됐어요?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 성종 때 폐지됐다가 또
현종 때 누구의 건의에 따라? 최항의 건의에 따라 다시 부활되었다. 그 최항이 그 최항 아닙니다. 665쪽에 그 내용이 또 여기 시험에 나온 거죠. 그 본 김에 계속 보시면은 거기 그 8관의 설명의 첫 줄 보세요. 8관에는 도교 민간신앙이 복합된 불교 행사였다. 그래서 이 민간신앙이 복합됐기 때문에 분명히 토속신에게도 제사를 지냈을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 미음번도 보시면은 8관에는 무슨 장이었다? 국제교류회장이었다. 국제교류회장이었다. 기출 표현입니다. 요번에 나온 것이고, 그걸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냐면 외국 상인들의 무역회장이었다 있죠. 그게 기출 표현이에요. 그래서 최근 시험에서 외국 상인들의 무역회장이었다. 그러니까 8관회를 열게 되면 주변 국가들에서 우리나라 불교 행사에 왔단 말이에요. 물건들을 잔뜩 들고 와서 우리나라 왕에게 바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기도 하고 하면서 무역회장이 되었다. 무역회장 동그라미. 근데 그걸 갖다 우리 이번 시험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국제교류회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양한 표현들을 외워야 되고, 그 리을번 보시면 연등회와 8관회가 몇 월에 각각 이루어졌대요. 표에도 있고, 연등회는 1월, 정월이죠, 정월. 그리고 8관회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서경에서는 10월이고 개경에서는 11월인 거죠. 그 심학습에 있는 그 지금 8관회 정리된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8관회의 오답은 뭘까요? 연등회겠죠. 그래서 8관회의 오답으로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답이 전국이라고 그랬어요. 8관회는 개경과 서경이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10월, 11월이 아닌 1월이 8관회와 상관없다. 그죠? 그래서 1월도 하나의 큰 오답이죠.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8관회가 주인공이라고. 8관회가 주인공인데 오답은 연등회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연등회가 1월이고 전국이니까 결국 그것이 8관회에 옳지 않은 것이다. 그 얘기예요. 똑같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라. 이게. 6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른 하나이나 냇물의 갈래는 만개가 된다. 나는 그 냇물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 빛을 받다 비추어서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의 상이다. 달이라는 것은 태극이요 태극은 나이다. 달 이퀄 태극 이퀄 나. 이거 뭐예요? 정조죠, 정조. 만천명을 주인 옹자서라는 글, 홍제전서 안에 있는 그 글, 참 여러 번 봤었잖아요. 정조 문제인데요. 1번에 해동농서, 서호수와 서유구를, 서우수와 서유구를 아버지 아들 이러면서 정조 순조 이러면서 기억을 했었죠. 해동농서는 내용을 안 묻습니다. 해동농서는 항상 순서를 묻고 항상 때를 물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조를 반드시 외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답이 그래서 1번인 건데, 뭐 인물 그래놓고는 뭐 왕을 지금 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빈예송에서 왕권을 강조하면서 기년복이 뭐예요? 1년복인데 이건 뭐 한 사람을 말하기는 좀 어렵고 남인에 속하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갈 텐데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죠? 허목과 허적이 이 말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순신에게 현충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강감찬 사당을 건립했다. 요즘에 그 현충사 문제가 뭐 막 나와서 이 문제 낸 것 같은데, 그 현충원, 현충사 그 간판을 뭐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썼는데 그걸 지금 내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었잖아요. 여러분은 뭐 공부하냐고 못 봤겠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낸 것 같아요. 사실 강감찬 사당도 여러 군데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는 서울대 앞에 거기 있잖아요. 낙성대. 그것도 사실 박정희 정부 때 만든 거거든요. 이게 전체가 다 박정희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는 다 조선시대 때 숙종 때입니다. 예. 현충사를 만든 것도 있대고 현충이라는 시호를 내린 것도 있대고 그래요. 동그라미 4번의 별표. 제가 이거는 그냥 17세기 정도로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왕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설점수세제가 17세기인 건 아시죠? 18세기에 잠체로 넘어가고 17세기라고 한 거는 효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점수세제 17세기 효종. 예. 뭐 그것 때문에도 벌써 아닌 건 알겠죠, 그렇죠? 뭐 일단 사료 자체가 정조 18세기이기 때문에 사본은 당연히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효종인 걸 알아두자. 7번.
중간에 중략 다음에 이미 이륜행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걸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맨 끝에 보시면은 붕우 형제 이륜 그랬죠. 붕우 유신, 예? 붕우 그리고 그러니까 붕우 형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그리고 친구 사이. 여기 형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나이 붕우 좀 말이 좀 맞진 않네. 형제가 좀 그렇다. 하여튼 이제 이륜과 관련된 그런 표현이죠. 이륜행실도는 책 제목 자체에 이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안 물어요. 요거는 그죠? 해설에도 있지만요. 2016년 국회직 9급에 2013년 경찰 시험에 2011년 수능 모의고사 때 계속 나왔었던 또 기상직 9급에서도 또 나왔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륜행실도는 항상 뭘 외우라고 그래요? 때, 중종이다라는 거 알아 그랬죠. 중종. 이건 꼭 외워야 되는 겁니다. 중종. 중종 말기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일본의 주세봉의 백운동 서원인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우리 기본서 300쪽에 있는 건데 거기다 미리 써놨어요. 제가 거기 박스에 있는 게 기본서 300쪽 내용인데 그걸 좀 꼭 좀 외우자는 거예요. 중종. 지금 그중에 이 많은 사건 중에서 지금 2개가 나온 거잖아요. 나온 거에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륜행실도가 1518년 사건이고 백운동서원은 1543년 사건이고 중종이 1544년까지였기 때문에 이 백운동서원은 정말로 중종 말기라는 표현에 잘 어울리는 그런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륜행실도가 나오고 백운동서원이 나왔지만 똑같이 나올까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임신약조가 나오고 혈량가가 나올 수도 있고 기묘사가 나오고 비변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요거 이 300쪽의 요 내용 별표 요거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시고요.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저술한 건 언제일까요?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뭐 예종 때나 뭐 성종 때나 뭐 그런 정도 되는데 제 책에도 그냥 조선 초기 이래놨거든요. 그냥 조선 초기가 가장 적당한 겁니다. 그래서 15세기입니다. 당연히 중종 때는 아니겠죠. 제가 거기 페이지 써놨어요. 기본서 394쪽. 그리고 국조오레이. 국조오레이는 세종 때부터 편찬이 시도가 되었었지만은 세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세조는 시작만 하고 완성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국조오레이도 세조 때 시작이 되고 성종 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동국 여지승남, 동동동, 동문선,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남 모두가 다 성종 때였죠. 지편자는 당연히 세종이고요. 8번 문제. 이 문제를 이제 어려워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 일단은 사료는 쉽습니다. 그죠? 사료는 뭐예요? 국가총동원법이죠. 국가총동원법.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보면 시험에서 요구하는 대로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그 하위 법령들 문제인 건데 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법령 공포 시기를 정확하게 알라는 문제인데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국가총동원령의 성격을 알라라는 거예요. 총동원 동그라미. 총동원이 뭘 총동원하는 겁니까? 인적, 물적 자원.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거죠. 사람이 그냥 갑니까? 집에 있는 놋그릇이 그냥 갑니까? 그건 다 강제죠. 그러니까요, 총동원이요, 강제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강제성이. 왜 강제성 있게 가져가야만 했을까요? 왜 데려가야만 했을까요? 중일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에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전쟁은 커지고 나중에 태평양 전쟁까지 가게 되는데 전쟁이 처음 이제 37년 시작이 됐을 때는 그때는 얘네들이 아직까지는 좀 뭐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지원할 사람 그랬거든요. 지원할 사람. 그래가지고 지원병을 모집을 하면서 이것저것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뭐 그냥 다 깎아내리려고만 하지만 실제로 지원병으로서 가게 되면 이것저것 혜택이 있는 뭐 그런 법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중일전쟁 이제 후반기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뭐 지원할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지원병 제도가 그냥 다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중일전쟁이 일어났다 총동원 가기 전에 아주 잠깐 있었던 제도 이런 뜻이에요. 잠깐 지원 정도로 끝날 뻔했던 제도. 그 말 그대로 지원병 제도. 그렇게 푸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2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가총동원법 밑에 하위 법령 문제인 것 같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 2월이냐 4월이냐
4월이냐 5월이냐 그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성격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번에 물자 통제 그랬죠. 통제 동그라미. 3번에 금속류 회수령을 제정해서 주요금사 공출은 그 안에 강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4번에 국민 징용 동그라미, 옆에 강제 동그라미. 다 강제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1번, 3번, 4번이 다 강제성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국가총동원법 아래에 하위 법령들은 다 이렇게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성격을 구분하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 밑에 해설에 이번에 보시면은 해설에 이번에 그 밑줄 친 부분에 1938년 2월 22일 육군 특별지원병령이 공포되고 4월부터 실시되었다. 시행 시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육군 특별지원병령은 4월이고 총동원법은 5월이기 때문에 시기상 국가총동원법이 더 뒤쪽이다. 이제 그렇게도 이제 해설을 해놨지만은 그 마지막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원병제도는 중일전쟁 후 강제성이 강화된 국가총동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슨 정책? 과도기적인 정책이다라는 이 성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저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래서 한번 배우는 거거든요. 넘어가시고요. 이제 9번 가 시기에 해당되는 사실로 이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이 문제는 맞췄습니까? 다들 잘못 알고 다 맞췄더라고요. 잘못 풀어가지고 대부분 다 맞췄더라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 해설 올라온 것들 보니까 다 잘못 해설해 놨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거나 다 맞췄더라고요. 맞추면 돼요. 괜찮아요. 네, 근데 다들 잘못 알고 풀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네, 뭘 잘못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방금 안핵사 이용태의 보고에 따르면 죄인들이 대다수 도망치는 바람에 조사하지 못하였다. 이 첫 번째 사료는요. 바로 이용태의 악행 이야기죠. 고부봉기가 언제 있었습니까? 1894년 1월, 그죠? 그러니까 1월이 고부봉기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월 말에 이제 이용태를 보냈어요. 그래서 2월 말부터 이제 3월 초까지 이용태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용태가 이제 등장을 했다는 건 이제 고부봉기가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부봉기 다음에 이제 1차 봉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뭐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 뒤에 있는 거 있죠. 전봉주는 금구 원평에 앉아 전라 우도, 옛날에는 남도 북도 하지 않고 이제 좌도 우도 했는데요. 전라 우도에 호령하였으며 김계남은 남원성에 앉아 좌도를 통솔하였다는 이 가보 양력의 이 내용이 있죠. 이게 뭐 같아요? 이게 전주하약입니까? 아니에요. 이걸 또 뭐 1차 봉기 뭐 이렇게 푸신 분들도 있더라고. 어쨌거나 다 맞았어요. 1차 봉기도 아니고 전주하약도 아닙니다. 그리고 맨 끝에 두 번째 사료 해설 보세요. 해설 보시면은 1894년 5월 7일에 전주하약이 맺어진 이후 동학농민군은 어디에 집강소를 설치했어요? 전라도 53개 고을에 집강소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패전개혁안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제시된 자료는 그 집강소가 설치가 됐는데요. 그 안에서 어느 지역은 누가 담당을 하고 집강소의 어느 지역을 누가 담당하는지 그 지역별 어떤 지배권, 지휘권에 대한 그런 묘사입니다. 그래서 이 해설에도 있지만 전봉준이 앉아있다는 금구원평이나 김계남이 앉아있다는 그 남원성은 모두 집강소가 설치되어 있었던 전라도 53개 고을을 말하는 거예요. 농민군 집강소의 질서, 그 지휘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집강소가 설치된 5월이거든요. 5월. 상당히 뒤쪽의 내용인 거죠. 결국 그러나 집강소가 이제 설치될 때까지가 뭐 1차 봉기일 테니까요. 결국에는 1차 봉기 문제이긴 하나 정확하게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네. 그 문제 9번에 뭐 1번, 2번은 2차 봉기인 건 아시겠죠? 논산 우금치. 그리고 3번은 오히려 그 이전인 이용태보다도 이전인 교주신원운동이니까 그렇고요. 근데 문제 9번은 이제 답이 4번이긴 한데 백산 동그라미. 이게 무장백산 봉기가 1차 봉기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부와 집강소 사이에 있는 거는 당연할 텐데 그 보국안민 동그라미. 특별히 무장 백산 봉기 시작이 될 때 1차 봉기 시작이 될 때 그때 내걸었던 표어 같은 것이 모토 같은 것이 바로 보국안민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 지난번 한 문제에서도 보국안민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동학 문제로 풀라고 그랬어요. 이 보국안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것도 외우세요. 10번 문제. 지주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뭐뭐 혹은 그것의 출장소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랬는데요.
이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런 어구를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바로 토지조사령의 사조, 우리가 꼭 외워야 된다고 하는 그 사조가 딱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밑에 그 해설의 박스 보시면 토지 소유자, 이게 바로 지주인데요. 무슨 기간 내에?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뭐뭐뭐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어쨌거나 여기선 지금 기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구의 이름이 뭔가요? 정확한 표현은 임시토지조사국인데요. 임시토지조사국. 근데 우리 그걸 외우고 있죠. 1910년에 만들어진 관청이 뭐예요? 토지조사국이죠. 그럼 토지조사국과 임시토지조사국은 다른 것인가? 조금 달라요. 1910년 3월에 말하자면 강제병합이 되기 전에, 여름에 강제병합이 됐으니까 강제병합 되기 전에 토지조사국이라는 게 생겼고, 강제병합이 되자마자 임시자를 더 붙여가지고 총독부 안으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토지조사국이 이어진 게 임시토지조사국인데 엄밀히 말하면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토지조사국도 임시토지조사국도 다 1910년입니다. 어쨌거나 임시자가 붙으면 확실하게 강제병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그 해설에 제17조 보세요. 제17조에 보시면은 그 토지조사령에는 토지조사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임시토지조사국이라고 했지요. 어쨌거나 이제 이거는 이 기구가 존속한 시기니까 1910년부터 1918년에 토지조사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 기구도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 됐어요? 1918년까지. 그래서 1910년부터 1918년까지인데 이번에 이 문제들이 조금 어려운 건 1년 차이 살짝 벗어나는 것들도 다 오답 처리를 해버렸다.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저 동영무에서 할 때 저를 그렇게 욕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 1년 차이를 가지고 뭐 그러냐 그랬던 것처럼. 다 지금 이 문제가 다 그래요. 예. 답은 2번이잖아요. 무정이 몇 년도인가요? 1917년인 거 맞습니까? 1910년대인 거는 맞죠? 근데 1917년 맞아요? 여러분 기본서의 32쪽 보세요. 32쪽 맨 앞에. 1917년에 무정 있습니까? 제가 이 앞에 있는 거는 무슨 연표라고 그랬어요? 기출문제 연표라고 그랬죠? 이미 나왔던 겁니다. 그건 수능에서 나왔던 건데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들은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순서 문제, 시기 문제에 주로 나오는 것들이 다 거기에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요 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1번은요 1번은 넘어가셔도 되겠고 3번은 꼭 하셔야 돼요. 연초전매제도. 제가 이전에도 다른 문제 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연초전매제도는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1910년대에서 이어지긴 하거든요. 회사령하고 뭐 토지조사 사업하고 이어지긴 하지만 이거는 엄밀하게 풀면 10년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20년대입니다. 1921년인데요. 이게 21년인 건 알았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또 나왔잖아요. 작년 하반기 문제. 몇 개월 전에 하반기 문제. 그때 하반기 7급 문제였을 거예요.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연초 전매제라고 나오지 않고 연초 전매령이 공포되었다. 그렇게 나왔죠. 딱 2번 나왔습니다. 작년 말에는 한 번 나오고 지금 올해 또 나온 거예요. 기출을 보셔야 된다고, 최근 기출을. 몇 년도라고요? 1921년이라고. 그래서 연초 전매제, 연초 전매령. 이거는 1921년이다. 이게.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11번에 1402년 동그라미. 1402년은 태종이란 뜻이고 옆에 권근 동그라미. 우리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와 관련되어서 몇 명을 외워야 되는데 일단 태종 때고요. 이회, 이무, 김사영이 만들었고 발문을 지은 사람은 권근이에요. 발문을 지은 사람, 머릿말 지은 사람 뭐예요? 권근이에요. 그래서 그 4사람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다 외워두셔야 돼요. 누구누구라고요? 태종, 이회, 이무, 김사영, 권근 있죠. 물론 뭐 뒤쪽에 뭐 성규광피도 혼일광리도 뭐 다 있기 때문에 금방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권근의 발문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도를 합해서 제작했다고 한다. 그랬죠.
일단은요, 유럽과 아프리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다만 작다 그랬죠. 그리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은 딱 그 그림만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알 수가 있죠. 가운데가 그냥 전체가 다 뭐 중국이니까요. 근데 이제 3번이 좀 어려운 거예요. 3번의 별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이 있었다. 지도학의 영향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당시에 이제 우리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요. 우리는 아라비아의 역법과 아라비아의 어떤 이런 과학기술들, 뭐 천문 관측,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영향을 주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뭔 뜻이냐면 위에 성교 광피도 동그라미. 그 성교 광피도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성교 광피도와 혼일강리도 두 개를 가져다가 우리나라와 일본을 추가한 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인데, 그 성교 광피도가 이슬람 지도 영향받은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지도 영향받은 성교 광피도를 가져와서 우리가 또 만들었으니 당연히 이슬람 지도에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잠깐 책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371쪽.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다 거기 371쪽, 372쪽에다가 밑줄을 한번 다 쳐보세요. 거기에 성교광피도와 혼일강리도 합쳤다는 말도 있죠? 그것도 체크해 놓으시고. 근데 거기에 기본서에다 적어 놓으세요. 성교광피도 동그라미. 성교광피도에다가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이라고 써 놓으세요. 성교광피도가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이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보시면 아마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다 묘사되어 있다, 이런 말들도 있죠. 네. 중요한 것은 뭐 그거이기도 한데, 이 문제에서 답은 4번이잖아요. 답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 답을 꼭 외워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백리척을 사용하여 과학하여 기억해야 되겠죠. 백리척 동그라미. 최초의 백리척 지도는 어느 왕 때예요? 이 동국지도 영조 때의 동국지도잖아요. 그죠?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쓰이는 말이죠. 그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말은 거기 동그라미 4번 끝에 있는 과학화라는 말이에요. 과학화 별표. 그 기본서의 지도 시작하는 부분에 보시면은, 기본서의 지도 시작하는 부분에 설명이 조금 있어요. 조선 전기 앞쪽에 보시면, 제일 앞에. 거기 보시면 조선 후기 지도의 특징이 지도 제작의 과학화 그랬어요. 꼭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요. 한번 써보세요. 지도 제작 플러스 과학화 그랬어요. 지도 제작의 과학화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조선 후기입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공식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의서가 나오는데요. 의서가 나오는데 만약에 임상과 이론의 일치, 뭐라고요? 임상과 이론의 일치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 임상 실험하는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 꼭 조선 후기를 푸셔야 돼요. 이건 공식이에요. 지도 제작의 과학화라는 말이 나오면 조선 후기고, 의서의 임상의 일치, 임상과 이론의 일치라는 말이 나와도 조선 후기를 푸는 거예요. 이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흠도리가 혼자 일으킨 반역이 아니라고 그랬죠? 흥원이와 버큐미, 그죠? 진공이 같이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리고 달구벌 천도시도, 문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답도 3번 국학도 금방 할 수 있겠죠. 우역설치는 소지고요. 서시, 남시, 서시전, 남시전 같은 말이죠. 효수왕이겠죠. 베이커리왕, 효수왕. 그리고 노급 부활이면 경덕왕이겠고. 넘어가시고요. 13번. 바레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그 러시아 얘기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죠. 아니, 중국만 바레사를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러시아도 지네 거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우리 거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 동북공정 때문에 나온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은 숫자는 들어가면 안 되죠. 숫자 있는 거는 오경이라는 말만 빼고는 다 당나라 요소니까요. 그럼 거기 3번에 주자감 동그라미. 주자감은 당나라 요소예요? 고구려 요소예요? 힌트, 당나라에는 국자감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럼 영향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비슷하게 받은 것 같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체제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고구려 영향은 확실히 아니고
굳이 좀 더 가깝다면 당나라 영양 쪽이겠죠. 그리고 신라와의 교통로는 이건 뭐 당나라 영양도 아니고 고구려 계승도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답이 2번인 거죠. 그래서 우리 상경 용천부에선 특별히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작대로는 당나라 영양인 거지만 온돌은 고구려 요소다 그랬죠. 이 답이 2번인 거죠. 아주 오랜만에 나온 답인데 뭐 항상 우리 강조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10년 만에 답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 그죠? 뭐 그런 거예요. 온돌. 14번 누구의 유언이래요? 문무왕 유언이래요. 이게 이 문제 좀 우스운 게 뭐냐면요. 문무왕의 유언을 그대로 갖다 놨거든요. 삼국사기에 그 문무왕의 맨 마지막 연도에 있는 마지막 장을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문무왕이 과거를 회고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이제 살았던 거를 회고하면서 자기 이제 죽을 때가 이제 가까이 됐나 보지.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나는 백제도 쳤었고 고구려도 쳤었고 나한테 딴지 걸면 때렸고 나한테 좋다고 하면 내가 뭐 안아줬고 뭐 이렇게 쓴 거예요. 상당히 그냥 그 주관적으로 그게 딱히 무슨 사건을 말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그냥 쓴 거예요. 부연 설명도 없는 그런 자료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여기서는 이 출제자가 서쪽은 분명히 백제 친 거다. 북쪽은 분명히 고구려 친 거다. 안아준 건 뭐다. 때려준 건 뭐다. 이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 1대1로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는 또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해석을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사료 보시면요. 문무왕이 서쪽을 정벌했다는 건 서쪽이 뭐 백제 정벌이겠죠. 그건 너무 간단한 얘기고 북쪽 토벌도 당연히 고구려 정벌일 거예요. 그런데 배반하는 무리를 토벌한 것과 근데 그 배반하는 무리에 협조했다는 게 아니라 끊고 협조하는 무리를 불러들여 이거예요. 이게 거기다 좀 점이라도 찍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뭐 앞에 이어지는 것처럼 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건 뒤얘기예요. 배반하는 무리는 토벌하고 문무왕에게 협조하면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 배반 무리에 협조하는 게 아니라 뭔 뜻이겠어요? 좀 순서를 잘 보시면은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 다음의 일들이에요. 백제 멸망하고 고구려 멸망했는데 배반하는 무리가 뭐겠어요? 거기 보시면 그 앞에 문장이 안정화시켰다 그랬잖아요. 내가 백제도 멸망시키고 고구려도 멸망시켜서 자기 깐에는 안정을 시킨 거예요. 한반도가 안정이 된 거예요. 근데 다시 일어난 게 배반이죠. 그게 뭐겠어요? 부흥운동이겠죠. 근데 부흥운동을 했는데 토벌을 한 적이 있고 바로 옆에 보시면 협조하는 무리를 불러들였다는 건 자기가 오히려 받아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라 문무왕이 토벌한 부흥운동이 있고 지원한 부흥운동이 있어요. 디귿은요 백제 부흥운동을 토벌했다는 뜻이고 리을번은 고구려 부흥운동은 지원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사료 지문 4번에 지수신이가 투항을 했느니 안 했느니는 상관없이 임존성 동그라미 임존성 주류성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뭐예요? 백제 부흥운동이죠.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지수신이가 투항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물론 사실관계도 틀렸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임존성에서는 흑지상질이 있었는데 지수신과 흑지상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임존성에서 있었어요. 태안반도 위쪽에서. 그러다가 흑지상지는 당나라로 도망가 버리고 지수신이는 끝까지 싸우고 있는데 당나라 투항했던 흑지상지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히려 얘를 치려고 하니까 지수신이는 뭐 고구려로 투항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무왕에 투항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관계 틀렸어.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기도 한데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이건 고구려 부흥운동이 아니다. 그렇게 푸는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를 면밀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수신이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네. 제가 그 관련되어 있는 삼국사기의 사료들 저기 다 찾아놨는데요. 이게 대충 지금 집에 가면서 버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가 정성 들여 만든 겁니다. 지금 이틀 동안 내내 만들었어요. 제 눈 보세요. 지금 빨개졌잖아. 잠도 못 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시고. 예. 그래요. 15번 보겠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설립된 어느 회사에 관한 내용이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동영척 주식회사로 푸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법합니다.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 동양척 주식회사도 주식회사거든요. 근데 농광회사도 사실 주식회사 개념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주식 얘기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아주 홀랑 넘어간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액면 50원이고 총 1천만 원을 발행하고 뭐 그랬어요. 이런 표현들도 숫자도 좀 알아두시면 좋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틀릴 수도 있는데 이 회사는 두 번째 국내 진황지 기관 그랬어요. 진황지 동그라미. 여러분 예전에 우리 고려시대 공부할 때 이런 거 기억나세요? 진전과 황무지를 개간하면 조세와 수장료를 감면해 준다. 진전과 황무지 합치면은 진황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황지 개간이 뭐겠어요? 황무지 개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무지를 개척하려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척식도 황무지 개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오해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농강회사입니다. 예. 제가 거기 쭉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진황지. 근데 거기 해설에 하나 보시면은 해설에 제가 밑줄 쳐놓은 거 해보세요. 황무지 개척 사업을 목적으로 농강회사, 다른 말로 농강주식회사라고도 하는데 설립하고 국내부와 농산공부에 특허를 청원했다. 특허 동그라미. 이게 이제 특허를 받았다고 그래요. 원래 없던 권한을 가지게 된 거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회사 설립 자본금은 액면 50원의 고 자본금 얘기하는 건데 고 20만 주로 총 1천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밑줄 쳐놓은 거 보시면 이게 황무지 개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 은, 동철 등 각종 광업에 관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시험의 답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다시 한번 보시면 3번에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응하여 설립된 무슨 회사래요? 그래서 특허 회사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보시고요. 근데 거기 하나 주의하실 점은 동그라미 4번에 외국 상인과의 상권 경쟁을 위해 시전상인이 만든 건 한국중앙총상회인데 거기 척식회사라는 말은 한국중앙총상회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자체가 맞는 건 없어요. 척식회사라는 말을 빼야지 한국중앙총상회가 되는 거예요. 16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풀 수 있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잘 배우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히 더 정성을 들여가지고 제가 아주 해설을 길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쓸데없는 내용은 없어요. 제가 이미 다 뺐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일단 처음에 이 문제를 푸는 방법 자체를 짧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보세요. 이 문제는 중종 전반기 동그라미 어떤 상황과 중종말 명종초 동그라미 어떤 상황과 명종대 동그라미의 상황과 선조대 동그라미의 상황이 있는데 이 문제는요 달리 나오지 않고 딱 요 순서만 나오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성리학의 어떤 분파와 이 학설의 어떤 움직임들이 16세기에 이렇게 움직여갔거든요. 이게 상당히 그 16세기에 있는 미묘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해설을 써놓기를 그 앞에 상황이 어떻게 변천이 되면 그 다음 상황이 나오는지 해놨는데요. 살짝 좀 같이 볼게요. 일단은 그 중에서 리을번이 지금 제일 앞에 나온 건데요. 향약 보급 운동과 함께 향약 보급 동그라미 전국적인 향약의 실시를 주장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조광조잖아요.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윤리가 담긴 소학 중시 그러면서 소학 맨 끝에 있는 여시장약 부록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리을번은 딱 조광조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조광조가 대표이지만은 거기 한 사람 더 외우겠습니다. 그 박스에 보시면요. 조선 중종 때 조광조 또 누구예요? 김안국 동그라미. 이 사람은 김안국 별표 해두셔요. 그래서 조광조, 김안국 같은 시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다 기묘사화 때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기묘사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리학의 분파들, 성리학의 어떤 발전 상황을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기묘사림 별표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묘사림이 이제 첫 번째예요. 그 이전에는 그 살인파의 어떤 부분이 굳이 나온다면 영남살림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기묘살림에 크게 2번 쓰세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번은 혹시 이런 문제가 또 순서가 나온다면 영남살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중간에 끼어 들어갈 게 없어요. 그래서 영남살림 누구겠어요? 김종직 등이겠죠. 김종직 등. 김종직과 그 문인들이겠죠. 그들의 특징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치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뭔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뭔가 이게
성리학적인 학문적인 어떤 논쟁을 하고 그러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그걸 지금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영남살인들의 경우에는 올라와가지고 무슨 성리학적인 어떤 해석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성종 때 올라온 김종직과 금은인들 즉 영남살인들이 제일 먼저 들어간 자리가 어디예요? 이주전랑과 삼사죠. 삼사 언론지. 영남살인 썼어요? 영남살인 첫 번째 그들의 특징은 이주전랑과 삼사에 채용된 거죠. 이주전랑직과 삼사를 차지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왜 그걸 뺐냐? 그건 뭐 성리학적인 어떤 논쟁은 아니니까. 아니 그건 이 문제에서는 좀 빼자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그거예요. 영남살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온다? 그 다음에 기묘살인이에요. 이거 꼭 외우셔야 되는데 기묘살인의 대표적인 사람은 조광주와 김한국인데 특별히 조광주도 주장을 했지만 김한국이 특별히 주장한 게 그 향약 부분이에요. 조광주보다 더 심하게 주장했답니다. 그래서 향약의 전국적인 실실은 김한국이가 아주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니은번 어떤 식으로 넘어가느냐. 기묘살인의 도전과 개혁이 기모사화로 인해 실패한 이유. 야, 참 제가 써놓은 문장이지만 진짜 멋지네요. 그죠? 도전과 그들의 개혁이 실패한 이유. 훈구파의 계속적인 탄압 속에서 사림들은 자신들의 근거지를 중심으로 뭘 했대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서원 건립 동그라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최초의 서원이 언제 있어요? 중종 말기에 백운동 서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묘살인 다음에 이제 서원이 생겨집니다. 맞죠? 기묘사가 끝나고 나서 중종 말기에 서원이 생겨지는데 서원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서원이 생기면 살인들이 거기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주 성리학적인 논쟁이 깊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논쟁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에 보시면 이제 제일 먼저 생기기 시작한 것이 그 결과 성리학적 세계관과 이기심성론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으니 그 대표적인 인물은 뭐다? 서경덕과 이현적이래요. 서경덕은 그 밑줄 앞쪽에요. 기이론론 동그라미. 이 말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현적은 아니다 두 개다. 이기이원론 동그라미. 그래서 이렇게 무슨 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무엇 이유가 돼야 돼요? 최소한 백운동 서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서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야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겠어요? 중종 말기 조금 더 하면 명종 초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경덕에 대해서 특별히 더 알아야 되는데요. 서경덕은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 그대로 우주를 무한하고 영원한 기로 보는 태어서를 그랬는데요. 이 사람은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사람도 기, 우주도 기, 모든 게 기, 기이론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태어서란 말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 사람이 쓴 글 제목 중에 하나가 태어서이었어요. 이게 서경덕이라는 걸 알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제가 써놓은 것 좀 더 보시고 그 다음에 디귿번 사단 칠정 논쟁 동그라미. 이건 누구와 누구 사이예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거 있죠. 이황과 귀대승이 사단 칠정 논쟁을 벌였다는 건데 웬 갑자기 정지훈 동그라미. 그 밑에 밑줄 쳐놓은 거 보시면 명종 14년부터 21년까지 딱 명종 때 정지훈이 권근의 입학도설과 권체의 작성제 등의 영향을 받아 작성한 정지훈이 쓴 뭔가 있대요. 천명도 그걸 갖다 이황이 수정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황과 기대승이 이제 그 해석에 대해서 싸운 것이 바로 사단 칠정 논쟁이라는 거예요. 사단 칠정 논쟁은 그래서 어느 왕으로 풀면 될까요? 왕은 언제로 풀면 되겠어요? 명종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외워주셔요. 명종대로. 중종 말 명종 초로 가면서 서경덕 이현적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딱 명종대 이황과 기대승이 나와요. 여러분 이황과 이가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은 시험은 그래서 양쪽을 라이벌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싸운 건 이황과 기대승이 싸웠어요. 이는 누구랑 싸웠나요? 엄마랑 싸웠나? 잘 보세요. 리을번 보시면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길을 현실 세계 동그라미. 왜 현실 세계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경장 동그라미. 현실적이며 경장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이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앞에 누가 있어요? 이황과 기대승이 있죠. 이황이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근본적이고 지금 세상의 문제들은 사회 문제는 많이 터지고 있는데 전혀 적극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다? 그래서 이예요. 그래서 이 성리학적 논쟁에서는 이황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번 해설 보시면은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이기의 분리나 이의 운동성을 강조했던 이황과는 달리 이는 경장을 주장하며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다. 그래서 이거는 선조로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다시 한번 그 해설의 맨 앞으로 가서 정리 좀 할게요. 그래서 중종 앞쪽에서는 누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조광조, 김한국 등의 기묘살인. 그러다가 중종말 명종 초에는 처음으로 서원 생기고 그 다음에는 서경덕과 이원적이 싸우죠. 그렇죠? 그러다가 명종 한 중반기 가게 되면 이황과 기대승이 싸우고 그건 너무 이상주의적이다. 그래서 선조대 가면 누가? 그죠? 이. 근데 제가 아까 이가 누구랑 싸우냐고 그랬죠? 이는 성운과 대립합니다. 그래서 기억의 한 중간쯤에 보시면은 이황이 기대승과의 이기심성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체계화 갔듯이 이도 성운과의 이기심성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체계화시켜 갔다 그랬는데 다 지금 둘씩 있죠. 논쟁이라는 게 다 둘씩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정리를 깔끔하게 표로 해놓으세요. 17번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생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 4번의 이 답 말고는 1, 2, 3번은 다 또 최근의 기출문제들이에요. 다 기억나십니까? 1번에 토막촌 동그라미 토막촌. 요거는 2015년도 사복시험에서 나왔던 건데요. 우리 기출문제 하면서 봤던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제일 못 사는 빈민들, 그들이 사는 곳은 토막촌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상류층이 사는 데가 있고 중류층이 사는 데가 있고 중하류층, 그 말하면 일반 사람들, 서민들, 그리고 빈민들, 이들이 사는 집들이 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토막촌과 그 동그라미 4번에 영단주택 동그라미,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보라는 거예요. 이 영단이 뭐냐고, 영단이. 영단이 지금식으로 한다면요, 주택공사? 영단이요, 그게 단체할 때 단자예요. 그러니까 주택공사가, 우리 주택공사가 만드는 아파트 뭐라 그래요? 주공아파트? 그런 비슷한 거예요. 주공아파트 비슷한 것이 바로 영단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퍼블릭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뭐뭐뭐 영단이라는 것이 주택공사 같은 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살았겠어요? 중하류층. 그러니까 서민들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틀린 말이 뭐겠어요? 영단주택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상류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응해서 우리 이제 다음 걸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의 이름들을 좀 더 몇 개를 외우시는데요. 거기 그 4번 해설 보세요. 4번의 해설에 맨 끝에 보시면은 4번의 해설의 첫 부분 보세요. 1920년대 이후에, 20년대가 아니라 20년대 이후에 다 나오는 건데요. 그냥 상류층은 무슨 주택이래요? 문화주택 별표. 중류층은 계량 한옥 별표. 중하류층은 영단주택 별표. 그리고 여기 쓰지 않았지만 빈민은 토막촌인 거예요. 총 4가지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답만 하지 마시고 다 외우세요. 문화주택, 계량 한옥, 영단주택, 그리고 토막촌이 있다. 토막촌 나왔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 또 나왔잖아. 이거 또 나오는 거야, 이것도. 그리고 거기 2번에 있는 모던걸과 모던보이는 지난번 작년 서울시 7급에서 나왔었죠. 거기 별건곤이라는 잡지 나오면서 모던걸, 모던보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특별히 1920년대입니다. 이 모던걸, 모던보이는 20년대라는 것까지도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몸빼 동그라미. 몸빼는 누가 입었다고 그랬어요? 국가 총동원령 있을 때 상시요원 아닌 여성들이 입었었던, 말하자면 근로보국대가 입었었던 그런 옷이 바로 몸빼라고 그랬죠. 이것도 2012년 지방지 7급에서 또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1, 2, 3번은 계속 나왔던 문제이고 4번은 영단주택은 좀 더 보시고 하십니다. 18번에 이 문제도 또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는요, 일본 측은 한국 측에 무상원조 3억, 유상원조 2억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 그랬는데요. 맨 끝에 있는 1억은 제가 보기엔 숫자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문제. 근데 저는 이제 요게 나오면 한일회담인데, 한일회담은 연도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한일회담은
그냥 쉬운 문제는 1965년에 한일회담 이렇게 나옵니다. 1965년에 한일회담. 근데 체결이 된 건 언제라고 그랬어요? 1961년에 체결됐어요. 그러니까 5.16 군사정변 일어나고 나서 바로 큰돈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박정희 주도로 1961년에 회담이 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962년에 김종필이라는 분이 가서 비밀 회담을 또 한 번 했어요. 그때 이제 각서로 이런 돈 주고 그 대신 더 이상 종군 위안부 문제 얘기 안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각서는 1962년에 그 김종필과 일본 쪽의 그 비밀 회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이 가는요 1962년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해설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리고 나는요 그 AID 이런 영어 외워두시면 좋겠다 그랬죠. 이거 뭐예요? 브라운 각서죠. 브라운 각서. 베트남 파병과 관련되어 있는 1966년의 브라운 각서입니다. 경부 고속국도는 1970년인 거 알고 있고요. 2번의 별표. 이 수출 자유지역은요 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60년대 즉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 마무리 때 경공업이 죽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공업이 죽어가니까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외국에 있는 기업들 돈 싸들고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조세도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싶은 거죠. 60년대 끝에 망해서 망할 것 같아가지고 이 수출자유지역이 생긴 거예요. 수출자유지역은 70년대 초란 뜻이에요. 이거 꼭 외워야 돼. 수출자유지역은 언제다? 70년대 초.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경공업이 부진해졌다. 이제 중공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공업과 중공업 사이 딱 60년에서 70년에 넘어가는 딱 그 가운데 수출 자유지역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요. 마산 동그라미. 마산도 있고 또 한 데는 익산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익산을 이리라고 그랬거든요. 이리. 늑대 아니고 이리. 그러니까 마산과 이리가 있어요. 네. 이리는 몇 년도예요? 그 해설해 보세요. 몇 번이냐? 2번에. 거기 다 체크해 보세요. 2번에 70년에는 마산, 73년에는 이리, 현재 익산인 거죠. 수출자유지역도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동그라미 3번과 4번은 쉽지 않아요. 예. 국가기관사업인 울산정유공장. 아 이건 뭔가 중화공업인 것만 같고 그래서 70년대 느낌이 나는 것 같고 뭐 그렇죠. 울산정유공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유공장이어서 요거는 여러 군데에서 이제 홍보를 하는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낸 것 같아요. 울산정유공장은 1964년입니다. 64년. 이거 뭐 따로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4번이 좀 어렵습니다. 충주의 또 비료공장은 뭐냐? 근데 일단 앞에 유엔의 지원 그런 거 보니까 뭔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죠. 유엔의 지원으로 도움받고 있었던 시기는 사실 50년대인데 그래서 58년부터 이 이제 비료공장을 만들자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58년도부터 만들기 이제 시작하고 계획 세우고 이래가지고 이게 충주의 비료공장이 만들어진 건 196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4번이 몇 년도라고요? 61년인데 위에는 가는 62년이라고. 그래서 가보다 이전이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요. 예. 근데 뭐 우린 뭐 약자예요. 아시죠? 예. 이게 뭐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 빨리 다음 거를 준비를 해나가야지. 뭐 어려우냐 그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아십니까? 늘 이래왔던 게 이번만 이러지 않았어요. 전 여태까지 제가 강의하면서 한 번도 그 해 시험이 정상적이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해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어렵게 준비하는 게 맞아요. 더 정밀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19번 고려시대 진화의 시대. 진화는 이제 사람 이름인데요. 2001년도, 2006년도 국비유학생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2006년도 국비유학생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올 것 같다 해가지고 우리 기출문제집에서 풀어본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그때 아예 시험 문제가 그랬어요. 이규보와 함께 있었던 진화 그랬거든요. 무신직권기. 거기 그 해설에 동그라미 1번 바로 위에 보시면 쌍따옴표 해놓은 거 있어요. 고려 무신직권기에 이규보와 함께 학자로서의 명성을 날리던 진화가 지은 시. 밑줄 쳐놓은 거 있죠. 무신직권 동그라미, 이규보 동그라미, 진화 동그라미. 그래서 이규보가 보통 답이 되는데요. 이규보를 답으로 내려니까 이규보를 주고 이규보를 내는 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는 최충원을 주고 이규보를 내고, 어떤 때는 최우를 주고 이규보를 낼 수도 있고, 진우를 주고 이규보를 낼 수도 있고, 진화를 주고도 내는 거예요. 이규보를 줄 때는 동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최충원, 최우, 진울, 진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도 동명항편을 고를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아니어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뭐 최선을 다해서 푸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조금 더 최선을 다하세요. 뭔 뜻이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고. 단서가요, 찾아보면 결국 조금이라도 있어. 아예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있다니까? 그 시를 보세요. 서쪽 송나라는 이미 기울고 끊어봐요. 기운 송이 뭐겠어요? 남송이지. 남송 위에는 누가 있어요? 금나라지. 그러니까 옆에 북쪽 오랑캐는 누구겠어요? 금나라지. 아니, 남송 때 몽골이 있어요? 없잖아요. 남송 위에 금나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몽골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안 쳐들어왔어요? 아직 안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맨 끝에 하늘의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 하늘의 동쪽은 고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고려가 태양이 떠오르면 아직은 안 망했네요. 아직은 몽골에게 침입을 안 당했네. 그러니까 이건 몽골 침입 당하기 직전인 거예요. 잘 보세요. 밑에 남송이 있고 위에 금나라가 있고 아직 몽골이 쳐들어오기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원간섭기권은 절대 풀 수 없어요.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원간섭기께 2개나 있잖아요. 그렇죠? 3번과 4번은 절대 고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 중기냐 무신직권기냐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게 1번과 2번 중에서 또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요 시기 자체가 아직은 좀 뭔가 희망이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희망이 있는 시기. 그리고 남송이 있고 여진족이 있고 아직 전쟁이 없는 시기. 딱 그때가 딱 무신정권기 초반기이거든요. 아니 무신정권기 한 중반기 그때이거든요. 답이 그래서 그렇게 무신직권기로도 풀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 20번에 20번 문제는 사실 표해력은 모르시죠? 네. 사실 표해력은 뭐 저도 안 하는 겁니다. 이걸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한문 써놨는데요. 그 20번의 기억번의 해설 보시면 표해록. 그게 뭐냐면 표류했다는 거예요, 바다에.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을 가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원래 가려고 했던 데가 아니라 뭐 일본에 좀 남쪽을 가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뭐 홋카이도야. 이렇게 간 거죠. 가가지고 보니까는 야, 역시 예상치 못했던 그런 풍경이구나. 이러면서 아주 그 신나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둘일까요? 역사 내내 표류했던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표해록이라는 건 이건 사실 하나의 고유어가 아니고 이거는 통칭이에요, 통칭. 그래서 이 표해록은 15세기 거도 있고 17세기 거도 있고 18세기 거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근데 왜 이걸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풀 수도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이게 포인트가 된다면 이 문제는 출제 오류예요. 그런데 표해력을 빼고도 문제는 정확하게 답은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표해력까지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표해력 자체는 이게 만약에 포인트였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요, 보세요. 일단은 기억번은 그런데 니은번, 열하일기 박지원이 쓴 거 아닙니까? 정조 때니까 몇 세기예요? 18세기고, 그리고 디귿번 6일준의 서유견문은 이건 뭐 너무 심하다. 19세기고, 그리고 맨 끝에 리을번에 해동제국기는 신숙주가 성종 때 쓴 거니까 이건 15세기고. 일단 벌써 15세기이고 참 몇백 년이 지나가가지고 18, 19면 중간에 하나 넣고 싶지 않아요? 사실 뭐 그렇게 들어간 건데 그렇게 하든 안 하든 표해력을 빼더라도 문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표해력은 뭐 지금 여기선 제가 해설해 놓은 대로 아무래도 그 성종 때 표해력을 좀 얘기하려고 한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분을 저도 만나봐야지 알겠어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저는 사실 토요일 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제가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조금 더 잘 가르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몇 시간 동안 제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해설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바로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은 그랬어요. 여러분도 별로 안 좋은 분들이 있었겠지만은 저는 좀 더 심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같이 모여 있는 분들이 저는 잘 되길 바라거든요. 또 좀 좋은 분들만 또 모이는 것 같아 내 주변에. 좀 괜찮은 분들인 것 같아서 이분들이 좀 꼭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좀 더 노력을 할게요. 여러분도 잘 따라오시고 이번에 새로 이렇게 출제하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번에 좀 어려운 게 있다고 아주 별거 다 하고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깊이를 제가 한번 잘 조절해 볼 테니까 또 기본 정리 잘 하시면서 또 새로운 문제 드리면 또 잘 따라오시고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